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요즘은 파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월드코인 이야기도 제가 자주 다루고 있는 것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요즘 유튜브의 이 쇼츠 비디오 또는 틱톡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이 과연 실제 인간이 만든 영상인지 아니면 AI가 생성한 영상인지 이제는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AI는 아직 멀었어 라고 비웃던 이런 AI 약점들이 하나씩 빠르게 보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AI 발전으로 AI 기술들이 인간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또 메신저로 보이스콜을 하고 영상통화를 할 때 그 계정에서 보여주는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목소리가 과연 우리 실제 인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요. 가족의 이미지를 AI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당신의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 라고 해서 AI로 딸이나 아들을 고문하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낸다라든지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속이고 협박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범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AI를 통해서 우리는 목소리나 말투도 쉽게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AI로 전화를 해서 아들이나 딸 목소리 흉내를 내서 지금 급한 급전이 필요하다, 어떤 사고가 났다 이렇게 전화를 해버리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부모님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신고가 되어서 사라졌지만 어떤 파이코인 채널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를 AI로 카피를 해서 제가 운영하는 채널인 것처럼 영상을 만들던 그런 채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이 KYC를 보더라도요. AI의 무서움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얼굴이나 영상 이미지를 위조를 하고 검증자의 눈을 속이려는 우회 계정 시도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와 사회 문제는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생태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번 파이 해커톤 우승 앱인 블라인드 라운지 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물론 블라인드 라운지의 표면적인 기능은 데이트 앱 기능이죠. 초기에는 프로필을 상대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 안에서 상대를 찾고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동의할 경우에만 서로의 프로필을 공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의 실제 핵심 가치는 1인 1계정 신뢰 구조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블라인드 라운지는 파이 KYC를 통과해서 실제 인간임이 검증이 되었고 1인 1계정 원칙을 지킨 파이오니어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앱에서는 봇이나 가짜 계정이 침투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AI가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블라인드 라운지 앱은 단순한 데이팅 앱을 넘어서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흥미롭게도 제가 제 채널에 최근에 업로드한 이 월드의 업데이트 번역 영상을 보시면요. 아주 유사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월드 역시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원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에게 월드 앱 내에서 신원 인증 마크를 부여를 하고요. 소셜 활동 시 이 해당 마크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가장 핵심적인 업데이트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AI가 이미지나 영상, 얼굴, 목소리까지 모두 복제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짜 계정, 가짜 인물과 실제 인간 인증을 받은 계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번 12월 파이 해커톤 우승 앱과 월드의 이번 중요 업데이트는 매우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가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범죄에 악용이 되는 그런 시대, 언젠가는 온다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미 일부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파이와 월드 같은 프로젝트는 이 빠른 흐름을 캐치하고 있고요. 인간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 최소한의 쉴드를 제공하려는 것을 우리는 또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더욱 우리 삶에서 여러 혼란을 초래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인간 검증을 보장받는 활동은 더더욱 큰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파이 KYC를 단순히 1인 1계정을 증명하고 채굴했던 파일을 비수탁형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절차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런 시스템을 필요로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기업이나
기관 혹은 다양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참여를 요구하고 여기서 투표를 진행하고 실거래를 하고 어떤 거버넌스 형식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봇 계정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KYC를 구축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 부담도 상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KYC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탈중앙 생태계와 연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가 미래에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파이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요. 파이 KYC 솔루션의 장기적 비전,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의 KYC 솔루션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를 뛰어넘어서 웹 3.0과 AI 분야의 외부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신원 인증 인프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확성, 접근성, 확장성, 개인정보 모두를 충족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제가 한 문장으로 종합을 해보면요. 최근 파이뿐만이 아니고 AI 혁신의 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샘 알트만이 개발한 월드코인 역시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업데이트를 하나 내어놓았고요. 그것은 SNS와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 인간 인증 표식을 전면에 내세워주고 이를 통해서 AI와 인간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 파이 월드 이 두 사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AI 발전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가치가 어떤 트렌드로도 이동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픽을 바꿔서 파이 해커톤 우승 앱 이 보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X에 파이 해커톤 우승 앱을 포스팅했을 때 달렸던 댓글들을 보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파이 해커톤에서 우승 앱에게는 75,000파이가 수여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서 몇 년 동안 내가 채굴한 파이보다 개발자가 한 번에 얻어가는 파이가 더 많은 것 같다. 이것이 공평한가? 라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이 문제는 단순히 해커톤 상금이 많고 적음을 넘어서 파이 생태계에서 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흐름으로 이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함께 이해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파이코 팀은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서 보상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더 큰 기여가 필요한 영역으로 이동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매우 일관되고 명확했습니다. 일단 2019년, 2020년, 2021년 당시 초기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는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채굴이나 레퍼럴에 인센티브가 다 집중이 되어 있었죠. 프로젝트 초기에는 파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블록체인도 없었고요. 지갑도 없었고 앱도 없었습니다. 사용자도 적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앱을 설치하고 채굴만 해도 높은 보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레퍼럴을 많이 확보한 사용자에게 더 큰 채굴 보상을 주어줬었죠. 그 당시에는 이 행위가 가장 중요한 기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기술 인프라에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많은 보상을 주게 되는데요. 파이 커뮤니티가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코어팀은 보상의 중심을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영역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파이 테스트넷의 노드 운영자에게 더 큰 보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드 운영 역시 여러 리스크가 동반이 되죠. 장비 비용이 있고요. 전기 비용이 있고 유지관리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기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거래와 실사용 중심의 인센티브 중심을 옮기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코어팀이 명확한 메시지를 주게 되죠. 파이 코어팀은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 P2P 거래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었고 이 P2P 거래로 획득한 파이에 대해서 온체인 락업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락업을 하게 되는 경우 더 많은 채굴 부스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그래서 폐쇄형 메인넷에서 최대한 많은 거래를 일으켜라. 그럴수록 파이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P2P 거래라는 것은 단순 채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노드의 수는 이제 증가를 해서 어느 정도 충분해졌지만 이를 실제로 의미 있게 만들어줄 실사용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상에서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코어팀이 P2P 거래 자체에 더 높은 기여도를 부여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코어팀은 인센티브의 비중을 애플리케이션과 생태계 확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현재 단계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웹 3.0이나 DAO 거버넌스 또는 NFT, RWA, DEX와 같은 실제 유틸리티를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블록체인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파이 생태계에는 수많은 이런 디앱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코어팀은 보상의 중심을 파이앱 개발과 생태계 확장으로 이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앱 개발자들에게 더 큰 파이 상금을 지급을 하고 앱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개발자를 파이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행위 자체에도 파이로 인센티브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역이 가장 어렵고 가장 핵심적이고 동시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속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 파이 생태계 수많은 파이앱 개발자들과 대화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법인을 설립을 했어야 되고요. 또 수년간 파이앱을 운영을 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서 파산한 파이앱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 예로 파이투고라는 앱은 한 차례 이미 파산이 된 후에 다른 운영자가 받아서 이 앱을 지금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요. 또 워크포스풀이라는 앱 또한 운영이 쉽지 않아서 지금 매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앱 개발은 가장 큰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었지만은 이 리스크라는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어팀은 더 많은 시간, 비용, 재능, 리스크를 생태계에 기여한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흐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승 앱에게 수만 파이를 지급을 했다라고 해서 개인 채굴자가 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당한 부분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슈를 바꿔서 캔니님과 대화를 해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정보를 제가 발견을 해서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 파이오니어가 파이코어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간단히 다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의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 파이오니어는 비스타형 지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파이코인을 분실을 했고 그 책임을 파이코어팀에게 전가하려고 했었죠. 더 큰 문제는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코어팀이 공식적으로 절대 참여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던 스캠성 RU 코인의 최고가를 적용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제가 추가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이 소송을 두고 시니어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잠시 엿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던 인물, 바로 헤로 모엔이라는 인물이 과거 커뮤니티에 어떤 글들을 남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가 과거에 남긴 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글들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헤로 모엔입니다. 저는 이 써니라는 인물과 연락이 닿거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9년에 파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했고 현재 파이 지갑을 만들고 계정을 인증을 하면 이것으로 집을 사거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코어팀이 7일 안에 비활성 계정을 삭제할 예정이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며 100% 사실이고 일생일대 기회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이 글을 공유를 한 이제 렉스 개발자나 코어팀과 교류가 있는 GOTM 인플루언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이 헤로 모엔의 소송건에 대해서 상당히 시니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적어놓은 이 글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암호화폐 세계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자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또는 비스탁형 지갑의 개념이나 가격 형성 구조나 이 시장과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글들이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GOTM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은 결국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과거 코어팀 멤버였던 맥필립 소송 사건처럼 역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과정에서 승산은 낮지만 무리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불독 변호사들이 무지한 소송인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미디어나 X 글들을 보면요. 마치 파이코어 팀이 막대한 금액의 아주 심각한 소송에 휘말린 것처럼 과도한 퍼드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런 소송의 실제 내용과 구조 그리고 소송인이 얼마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정리를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악재 뉴스로는 다가오는 10월 19일이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이 가능성이 점점 높게 반영이 되면서 시장 전반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금리가 매우 낮은 엔화라는 싼 돈을 빌려서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였다면, 만약 일본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요, 엔화를 빌릴 때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본 포지션을 정리해서 자산을 매도하고 엔화를 상환하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은 특히 매도 압력을 받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로서는 오르기 힘든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크립토 시장을 보면은 비트코인도 약간의 횡보와 약간의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알트코인 시장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요, 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과거에도 몇 번의 경험이 있었고 약 2년 전에도 흡사한 흐름을 한번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이슈를 빠르게 선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를 겪고 있다, 이런 국면에 들어간다 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 나온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지만은 파월 의장은 이전보다 덜 매파적인 태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6년을 명확하게 낙관적으로도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비둘기파적 메시지를 주지도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코인 시장 역시 확신을 갖기보다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요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매크로 지표 발표를 앞두고는 시장 특성상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소극적인 움직임이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 역시 그렇고, 역시 알트코인 시장도 대표적인 위험 자산군이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거나 어떤 큰 펌핑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는 파이 역시 당장 어떤 가격 상승을 논하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이 알트코인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이 매크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현재 파이 가격을 보시면요, 약 0.2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살펴보면 이 숏 포지션에 상당히 많이 지금 포지션이 지금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배율 숏 포지션 역시 적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런 포지션 구조는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관망하면서 흐름을 확인하는 단계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